반갑습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2월 7일 날 5개 학교를 제가 이번에 돌아봤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때 이렇게 만나보니까 문제가 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이게 문제풀이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다 검색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과연 이번에 138회는 어떤 결과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쉽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 낸 사람들은 모니터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출제자인데 내가 낸 문제를 하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문제를 좀 수준을 높여서 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채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FM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아마 이번에 출제했던 친구들이 봅니다. 100% 봐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공개 강의를, 답안을 공개 강의를 하는 학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전기학원권은 100% 봐요.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 게, 문제가 쉽고 만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오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출제했던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막상 이게 쓰려고 딱 뜯어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느냐? 누구나 시간을 한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서른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쓰라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다 씁니다. 근데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틀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25분이라는 시간 안에, 2, 3, 4교시 기준했을 때 25분 안에 시간에 그걸 다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던졌는지 이거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공개 강의를 오고 그 다음에 시험을 엊그저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며칠이 지났죠 지금? 잘 모를 때는 많이 지났다 하면 돼요. 많이 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혹시 복기를 조금이라도 해갖고 오신 분 계세요? 복기? 본인이 복기를 했다. 복기 안 하신 분 했어요? 복기 하신 분들은 본인이 빨리 합격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혹시 이번에 138회 이 시험을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도 있어요. 보신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보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보려고 오신 분도 있고, 보신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커브를 그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합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격이라는 이 라인을 딱 보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커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하나는 이렇게 되는 커브가 있고, 하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커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으로 치면 이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합격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짧은 시간에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합격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식이나 조금씩 투자하신 분들 아시죠? 이런 커브를 우리가 콘돔 커브라고 그러죠. 짧은 시간 동안에 합격까지 올리는 거. 이게 이제 학원에서 할 일이죠.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땡겨주는 게 학원의 목적이잖아요. 다니는 목적.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허비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공부는 질질질 끌어서 학습을 하죠. 이게 이제 결국 뭐냐, 취미로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기술사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기에 이 기술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미 힘 다 빠진 다음에 기술사 따봐야 결국은 의미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사를 기왕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합격하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정확하게 투자해야 돼요. 정확하게 투자 안 하면 이 공부는 취미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죽기 아니면 까불어주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반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파이널 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면은 저는 정말 그 토할 정도로 학습을 시킵니다. 토할 정도로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과목에 대해서 못한다, 답안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00% 지적을 해요. 저는 오픈북이란 건 없습니다. 다 엎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3교시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 오픈을 들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 문제풀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복기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데 복기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 답안지 상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선생님은 답안지 그 기왕에 한 권 구매 좀 해주시지.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는데 답안지는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 좋은 데다가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학원 원장님이 착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학원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길수 합격하려면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을 많이 베풀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구매하면 그걸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학원 원장님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그 푸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저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몇 프로가 나왔느냐, 연구반을 들었을 때 몇 프로가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을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000문제를 주고 여기에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100문제를 주고 나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10문제를 주고 여기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강도는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 문제만큼은 해야 된다. 이 문제만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제시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받아 먹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가스터빈에 대해서 개요, 장단점, 장치 선도, 열 사이클. 근데 이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몇 페이지죠, 여러분들? 14페이지죠, 시험장에 가시면. 14페이지인데 14페이지를 100분 동안 쓴다는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를 25분 안에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터빈의 개요를 물어보고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3번 항이에요. 이 3번 항인데 가스터빈의 장단점하고 개요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얘는 비빌 수가 있어요. 근데 뭐에서 이제 많이 틀어지냐면 이 장치 선도하고 이 PV 선도하고 TS를 얘를 그려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그려내는데 얘들이 뭐하고 맞아야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컴프레셔가 있고 이 컴프레셔하고 뭐하고 연결되죠? GT하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컴프레셔하고 GT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연소기가 붙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이클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가 3번하고 4번 항이 있고 여기하고 1번하고 2번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얘를 뭘로 표시해야 되냐면 이 PV 선도하고 TS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맞추는 게 다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 책대로 다 맞춰야 돼요. 책대로. 그러니까 이 사이클부터 틀어지면 이 문제는 채점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번, 2번 기본 점수 받고 3번 항에서 25점을 넘어가려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20점을 받으려면 얘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장치 선도를 어떻게 그리고 열 사이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표현할 때부터 PV하고 TS를 설명해야 되는데 P는 단위를 뭘 써줘야 돼요?
P는 압력이죠. 압력이니까 얘 단위도 다 써야 돼요. 압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메타 이렇게 압력을 써야 되겠죠. 얘는요, 최적이니까 세제곱미터에 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런 것부터 다 보겠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선도를 다 그리라고 그랬으니까요. T는 어떻게 표현하죠? S는 어떻게 표현하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독케이. 예,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되기 쉬우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문제집에 보면 TS가 표현되어 있어요. PV가 그려져 있어요. 답안지에. TS가 그려져 있죠. 여러분 TS를 보면 TS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형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TS를 형체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이 재생 사이클이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틀리다 이 뜻이에요. 얘를 해석할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번호가 몇 번이 붙어야 돼요? 1번? 1번이 여기서부터 바로 붙어야 되는데 이 번호부터 다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부터 다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치하고 PV하고 다 뭐 해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PV하고 TS를 왜 동시에 물어보느냐? 여러분들 이 랭킨이나 재생이나 이런 랭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랭킨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리죠? TS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항상 이런 말 쓰죠. TS를 그릴 때 PV 선도를 바탕으로 그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항상.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PV면 여기다가 뭘 입혀요? TS로 그릴 때 만약에 랭킨이다 그러면 랭킨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GT도 마찬가지죠. PV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TS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죠. 근데 랭킨이나 이런 사이클들은 여기를 1하고 2 이렇게 쓰죠. 예, 얘가 뭐죠? 1하고 2라는 이 점이 팽창하는 거죠. 터빈을 돌려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GT는 어디에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만큼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식으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이거 설명할 때 다 붙어야 되죠. 3부터 어디까지? 4까지. 뭐가? PT가 얼마로? V T의 DP로 붙어야 되고 얘는 컴프레셔 쪽이니까 컴프레셔는 어떻게 붙어야 돼요? 1부터 2까지. 어떻게? PC가 VC가 DP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내면 이란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란 내용이 나오죠?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 하면 얘가 25점을 줍니다. 몇 페이지에서 끝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오버하면 큰일 나죠. 예. 죽었다 깨어나도 얘는 3페이지를 넘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문제를 이렇게 신나게 풀었는데 다음 교시에 어떤 문제가 나왔죠? 다음 교시에 여러분 4교시에 보면은 4교시에 바로 또 1번 문제를 뭘 냈어요? CC 냈죠. CC 그죠? 예, 요 CC를 또 냈죠. 그래서 이 1번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GT 부분만 문제를 냈고 다시 넘어가면은 또 CC를 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냈죠? 전체적으로 복합 발전을 또 냈어요, 안 냈어요? 그래서 가스터빈하고 복합하고 이런 문제를 이번 138회 때 너무 많이 써먹었죠. 그래서 다음 139회를 감안하면 139회 때는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139회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네, 이렇게 이제 1번 문제였고요. 2번. 2번은, 여러분 2번을 이렇게 답안지를 한번 봐보세요. 답안지 보시면 이 2번을 굉장히 쉽다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2번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여러분 스마트 그리드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스마트 그리드. 여러분 스마트 그리드 되게 쉽다고 그러죠? 근데 스마트 그리드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느냐? 25분 안에 얘를 이렇게 줄이지를 못해요. 엄청나게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쉽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ADM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한 문제죠, 사실. 그러면 왜 얘가 황당한 것처럼 보이냐면,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꿰뚫어 보면 차세대 배전망의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관리. 근데 얘를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배전 자동화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자동화. 여러분 관리적인 거하고 자동화적인 거를 당신이 이 문제를 쓸 때 잘 구분해서 쓰라 이 뜻이에요. 이거 막 갈겨 쓰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드 폼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드 포밍. FORMING. 포밍이 뭐죠, 여러분들? 포밍이 우리 성형이에요, 성형. 여러분 그리드는 망이죠, 망. 망을 성형한다는 뜻이 뭐예요? 망을 성형한다. 이게 여러분들 뭐가 똑같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자, 여기가 송전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수전부가 있어요. 리시브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 송전부에서 수전부 쪽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보낼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PS에서 PR로 보낼 때 얘가 0이면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죠? 뭐가 없으니까, 손실이 없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보낼 때 손실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이 조금 장거리가 되면 이 R과 X에서 요노마가 크니까 이 R보다 X가 훨씬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X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실을 우리는 무슨 손실이라고 그래요? QL. 그렇죠? R에 의해서 일어나는 손실을 PL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W는 이렇게 쓰잖아요. P 플러스 JQ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X에 의한 효과를 줄여주려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콘덴서랑 그림 그려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콘덴서란 걸 집어 넣었어요. 이 솔로에 X가 많아. 그러면 우리는 P는 우리가 유효분은 X분의 2V 사인 델타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X 값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죠.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방식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포밍 기술을 집어넣어요. 그리드 포밍, 그리드 팔로우.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위 말하는 팩츠예요. 팩츠를 더 고도화시킨 게 뭐예요? 그리드 포밍입니다. 그러면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MVDC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LVDC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거를 뛰어넘으면 HVDC. 자, 이거는 직류에서 지금 전압의 그리드죠? 교류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전압의 그리드가 이렇게 쓰죠. LV가 있고, 그 다음에 HV가 있고, 그 다음에요. SHV가 있고, 그 다음에요. EHV가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 HV, UHV.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HV를 울트라 UHVDC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울트라급의 HVDC를 우리는 요즘에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 앞에 달아놨죠. 500kV에서 직류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세요. 이런 문제 보셨죠? 앞에다 500자 붙여놓은 거 보셨잖아요. HVDC 할 때. 500자를 붙인다는 거는 마치 이 교류에서의 해석처럼
울트라급하고 엑셀런트를 가르는 게 얼마냐면 여기가 경계가 500kV 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가르는 게 얼마냐면 여기가 200kV예요. 200kV.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500kV급 이상이니까 3, 4, 5도 여기는 안 되죠. 500kV 이상의 형태에서는 공칭이 얼마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765kV급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500과 200 사이에는 엑셀런트 하이볼트는 끼케야 3, 4, 5밖에 안 되죠. 제가 지금 이 전압의 그래디를 설명할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차세대 배전망 관리에 ADMS를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배전망이 기존에 포화가 일어나니까 포밍처럼 어떻게 하냐면 배전 방식을 그 배전망을 더 증설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서 그 배전망을 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를 ADMS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 다스하고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스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신속하게 차단해서 개통을 빨리 복구해야 되죠. 이게 다스였다면 ADMS는요. 그 다스는 기본이고 이 배전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낸 친구가 대용량 배전에 대한 문제를 낸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 138회 배전, 대용량 배전 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거잖아요. 예, 그 친구가 다 그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ADMS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답안지 봐보세요. ADMS를 이렇게 쭉 읽으면 다스하고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런 개념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요적으로 자 EMS가 있고 그 하위에 뭐가 있다? 그렇죠. 스카다가 있고 기존에 얘가 다스인데 기존의 다스인데 요노마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일종의 마치 ADMS로 이렇게 계층을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냐면 배전선로의 내용에서 분산 전원이 여러분 이게 다 연관되는 친구들이 시험문제 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동기 발전기가 있고 일종의 얘가 DL 선로라고 가정할게요. DL. 그러면 이 DL 선로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분산 전원을 이렇게 연계시키면 이 선로의 용량이 뭐가 되죠? 포화가 돼버리죠. 예,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뭐 하냐면 조류에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조류에 제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역할을 뭐냐면 여러분 DSO하고 TSO 들어보셨죠? DSO하고 TSO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TSO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송전망 관리죠. 여기는요. 배전망 관리. 그래서 여러분 답안지에 보시면 DSO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쭉쭉쭉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면 2번 문제 옆에다가 기왕 우리 대한전기학원 오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다음 시험에는 뭐를 보고 가야 돼요? TSO하고 DSO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하는 기술을 우리는 포밍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밍. 그래서 그리드 포밍이라는 이런 기술도 써봐라. 그래서 그리드 포밍은 뭐고 그리드 팔로우는 뭐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는 게 강하다면 이 MVDC는 뭐가 더 강한 거예요? 설비적인 거죠. 하드웨어적인 거. 그래서 MVDC도 이번에 대상은 올라왔으나 얘는 다음 차로 밀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ADMS하고 DAS.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3번 항에 보시면 배전망 관리 시스템에서 배전 설비, 재생 에너지, 감시,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주요 기능을 다 써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DMS, DERMS, 그 다음에 OMS 이런 용어들을 다 표현해야지만 아마 득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DAS 대 ADMS를 비교 설명한 거 보면 거기에 배전망 상태에서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 이거를 우리는 DSO라고 써놨죠. 이 DSO를 같이 설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표가 크게 3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전에서 쓰는 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제한된 시간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표에 보시면 여러분 거기 영보 정보 이렇게 써놨죠. 영배 정보 써놨죠. 그 마지막 표 위에 제목에 영배 정보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줄임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에요? 영업하고 배전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전 출신 아니면 이거 잘 안 써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영배 정보의 설비의 DB를 융합하여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는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쪽에 뭔가 범한전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은 이거 부정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현황까지 이렇게 이제 물고 들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죠. 3번 문제는 이준선이 3번 문제는 뭐 이거 다 했잖아요. 2번 문제도 다 하고 그죠? 우리 연구반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 많이 났을 거예요. 저는 항상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문제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먼저 물어보죠.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 3번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제목을 조금 보는데요. 자, 3번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내용을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단거리 송전 솔로의 송전 용량 결정 요소, 장거리 솔로의 송전 용량 결정 요소. 세 번째, 송전 용량 계략적인 계산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최소한 한 페이지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한 3페이지 정도는 얼추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줬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문제를 주면 굳이 정의, 개요 이런 말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이미 단거리라고 이렇게 문제를 줬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전 용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은 답안지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디테일을 강조하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수식을 쓸 때 채점자들이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수식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W1, W2 대문자로 이렇게 써놓은 수식 보이시죠? 이런 수식 보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이렇게 small n, i 제곱에 여기 뒤에 있는 r을 소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썼나요? 이런 용어들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라지가 됐든 스몰이 됐든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이 공학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첨자들이. 그 다음에 WD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WD가 뭐냐면 다이일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유전체 손하고도 관련된 손실이다 이 뜻이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 단거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야 되고, 여러분 장거리를 쓰려면 답안지 봐보세요. 답안지에 제가 첫 자만 따서 이렇게 언더라인 쳐놓은 게 있어요. 요렇게. 두 번째도 이렇게 해서 언더라인 쳐놨어요. 이게 여러분 조상효환이잖아요. 조상효환 있어요, 없어요? 보이시죠? 조가 뭐죠? 자, 심심하니까 다 같이 해봐요. 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상차가. 세 번째는요. 효율. 네 번째는요. 안정도. 이거를 요렇게 요소니까 이거 4개를 설명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이것도 요소 다 설명해야 되죠. 허용 전류부터 얘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송전 용량 계략적인 계산법을 제시하라. 그러면 여러분 송전 용량 계략적인 계산법을 제시하는데 특히 저 문제에서는 이 3번 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핵심이에요, 핵심. 홀더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3번 항이 핵심인데 3번 항이 뭐냐? 저 3번 항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SI를 뭐라 쓰죠? 서지 임피던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SIL을 뭐라 쓰냐면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고 그래요. 예. 얘를 서지 임피던스라고 그러고 얘를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송전 용량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송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TL이 하는 거죠, TL. 근데 TL을 표현하는데 이 TL에서 얘를 서지 임피던스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다 부하를 하나 이렇게 걸어봐. 우리 태분한의 원리처럼 부하를 걸어. 이 부하를 거는 게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서지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 서지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서지 임피던스는 여기에 가정하죠. 직격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서지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니까 얘를 Z라고 쓰죠. 그럼 ohm은 뭐예요? 서지 전압을 서지 전류로 나눈 게 ohm이잖아요. 그러면 이놈하고 이 부하가 이 로딩이 같아지는 게 최대 전력 조건이니까 우리는 원래 이 P를 이렇게 표현하죠. 루트 3 V의 I가 되는데 얘는 결국은 이 V에다가 I는 뭐가 되냐면 루트 3의 서지 임피던스의 V가 되니까 얘하고 얘가 날아가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서지 임피던스의 제곱이 바로 계략적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얘를 루트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로딩으로 같이 매칭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분의 뭐? 그렇죠. Y분의 Z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해석하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법? 고유 부하법.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용량 계수법. 용량 계수법.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제시했기 때문에 스틸에 의한 용량 표현법. 표현해야 되죠? 그럼 스틸에 의한 표현법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답안지에? 붙었죠? 이 내용 다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답안지 33페이지에 보시면 장거리에서 조상효연에서 상차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일 위에 있는 발전기하고 부하하고 변압기에 그 세타를 표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문제를 낸 친구가 4교시 마지막 문제를 낸 거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봐보세요.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라는 그림 보여요? 안 보여요? 답안지에. 보이시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라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께 문제를 낸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라는 요 모델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33페이지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가면 뭐를 냈어요? 우리 관성 모멘트로 푼 문제 하나 있잖아요. 4교시에. 이건 낸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그냥 계산 문제 하나도 안 내면 또 문제 너무 쉽게 냈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것까지 다 같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이렇게 상차각도 표현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P 델타 그림 그려줘야 돼, 안 그려줘야 돼요? 그려야 되죠? 공학시험은 이런 것들이 다 붙어야 되죠. 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은 왜 하는 거죠? 답안지에. 이거 여러분들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그림은 왜 넣어야 되는 거죠? 이 모델은? 결국은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얘가
실점이잖아요. 실.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 실이 결국 뭐냐면 이 서지 임피던스 로딩이 서지 임피던스하고 같다는 조건이 여기가 바로 최대의 뭘 표현하는 거예요? 전력점을 표현하는 거죠. 최대의 전력점. 그래서 최대의 전력점이니까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의 범위에서 이거를 해석해 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안한 친구가 누구예요? 루덴 버그라는 내용까지 조금 들어가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시간을 보고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몇 분씩 할애해서 써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보세요. 이거 7분씩 잡으면 여러분 7분씩 잡으면 벌써 21분이죠. 21분만 쓰고 나와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메이크업 하는 거는 다 쓰고 나서 한번 또 와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손을 댄다고 하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죠. 또 중요한 거는 이 답안을 공개해요, 안 해요? 공개 안 하죠?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더 궁금하면 지금 이 복기를 했잖아요. 복기를 하면 시험 문제를 이제 풀었으니까 여러분 제출했죠? 그럼 채점하면 채점표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주죠. 공단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자하고 불합격자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이거 엎어 씌워 봐야 돼요. 본인이 어디에서 약하고 어디에서 강한지. 예, 물론 그 연구반에서는 다 해줍니다. 합격자하고 불합격자하고 본인 점수를 이렇게 다 비교하게 만들어서 제가 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본인이 아,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서 몇 점만 맞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60점만 맞추면 돼요. 65점 필요 없어요. 70점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점수 높다고 그래서 면접 빨리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 60점만 맞고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60점만 맞고.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을 이렇게 디스를 해보면, 보통 이렇게 이제 어차피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데, 기본 수반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이번 시험 문제 되게 쉬웠다. 그리고 공부 조금만 하면 잘 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 외래 학습을 좀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하죠.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쓰려고 하면 안 써지죠. 여러분 이거 기계식 보호. 그럼 당연히 다음 시험은 뭘 준비해야 돼요? 전기식 이거 보호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다음 시험은 뻔하죠. 기계식 냈으니까 다음 시험은 당연히 전기식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기계식 또 내면 어떻게 되냐? 내면 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워낙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거푸 4개는 출제자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기계식, 전기식 이렇게 가정하는데 이 변압기의 사고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방지하기 위한 기계식 보호장치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는 문제의 답안의 흐름상 개요를 쓰는 거예요. 개요. 왜 개요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기식이라는 말도 한번 표현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보호장치가 전기식도 있고 기계식 보호장치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식이나 기계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거는 변압기 용량이 좀 크다 작다. 대용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몰드 TR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일 TR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렇게 기계식, 전기식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소위 엄청나게 호들갑을 떠는 게 몰드예요. 특히 오일이에요. 이게 오일 아니에요? 특히? 오일 변압기죠. 그러니까 몰드 변압기도 있고 오일 변압기도 있는데 이 변압기를 나는 얘를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갈 거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서 기계식을 열고하고 동작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계식을 설명하려니까 그러면 몰드는 일단 오일이 없으니까 특히 이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면 변압기에 일을 많이 하면 온도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불주, 충격 압력. 그러면 87T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이런 거. 이 문제에서 기계적 보호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얘를 변압기의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별로 설명하라 라고 했다면, 기계적이란 말이 없다면은 얘도 써야 되고 불주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이걸 딱 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87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ON, AF 이런 용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말들은 어디에 갖다 써야 되느냐? 예. OA 용량, 여러분 OA 용량, FA 용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용어들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다 싸잡아서 개요에다가 간단하게 다 얘들을 몰아 넣어줘야 되죠. 어떻게? 당신이 정기적, 기계적을 구분해서 기계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정기적도 있다. 정기적은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주로 대용량은 유입변압기를 많이 쓰니까 유입변압기로 가정하고 내가 기계적 보호장치를 아래와 같이 쓸게. 이렇게 해서 개요에 한 2줄 정도, 많게는 2줄 정도만 이렇게 살짝 정리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뭘 쓰는 거예요? 2. 불주 계정기. 3. 무슨 계정기. 4. 무슨 계정기. 그러면 불주 계정기를 설명을 제일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충격 압력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제일 잘할 수 있냐고요? 답안지 답이 나오려면 얘가 제일 만만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주가 나와야 되죠. 그럼 불주가 나오려면 불주 계정기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돼 있는 변압기에서 불주를 씁니까? 그러면 그 불주 계정기의 기본적인 외암이나 콘서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죠, 말로. 그러면 개요도, 동작의 원리. 그러면 동작 원리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트립하고 경보적인 거하고 트립적인 거를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 때나 이 변압기가 아무 때나 뭐예요? 트립해버리면 사고가 확대되는 거죠. 왜냐하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의 2차 쪽에 이렇게 부하가 놓이게 되는데,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5일티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차단기가 그냥 차단됐어. 그러면 이 2차 계통이 다 정전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 파급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고는 알람으로 조금 시그널을 알려주고, 어느 정도 사고는 트립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불주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기술사를 공부할 때 저는 눈으로 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이건 무조건 써봐야 돼요, 종이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불주를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려졌는데 경보, 여러분 경보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경보 접점 그림 봐보세요. 경보는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하나 그려놨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유면이라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접점이 위로 붙었어요? 밑으로 붙은 걸로 그려놨어요? 그 그림 봐보세요. 답안지에 어디에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잡아놨죠? 여기는 어떻게 잡아놨어요? 자,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잡아놨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벌써 이 기름의 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본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본체 쪽이죠. 여기가 본체. 그럼 여기 무슨 쪽이에요? 콘서베이서 쪽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변압기로 놓고 보면 이게 변압기 본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한국말로. 콘서베이터. 콘서베이터는 한국말로 뭐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여기에 기름의 상태를 보고 싶은데 그냥 얘를 공기에 노출시키면 이 기름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콘서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기름하고 공기하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공간을 콘서베이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콘서베이터하고 변압기 본체니까 본체는 이쪽 방향이고 콘서베이터가 이쪽 방향으로 그린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정하면 요거는 플로트라고 써야 돼요? 플로우라고 써야 돼요? 플로우죠, 플로우. 얘는 플로트. 우리 일종의 여러분도 오뚜기 알죠? 집수행 하면 이렇게 오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오뚜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집수용 펌프가 막 움직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경보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얘는요, 그래픽 보드에 삑 하고 울 거 아니에요. 경보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떴다고 해서 지금 이 변압기가 운전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뭐부터 답안지에 디테일을 살려서 잘 나와야 돼요? 이런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러면 충격 압력 계정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거기 본체라는 말들은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왼쪽은 우리는 콘서베이터는 왼쪽 본체, 오른쪽이 콘서베이터. 그러니까 접점이 오른쪽에 붙죠. 마치 우리 여러분들 A 접점, B 접점을 그냥 막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충격 압력은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거 봐보세요. 실린더를 이렇게 밀어 올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테이퍼 축을 이 압이 세게 밀면 실린더를 끌어올리고 천천히 밀 때는 그 실린더를 끌어오지 않고 테이퍼 쪽으로 이렇게 공기만 살짝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된 거잖아요. 이런 설명을 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학습하실 때 절대 눈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은 그럼 뭐라고요 이제? 다음 시험은 여러분 정기적으로 이거 준비해야 돼요. RD 어떤 거 준비해야 되죠? RDFR. RDFR하고 우리 DFR하고 요 차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그죠? 예, RDFR 비율 차동이냐 차동이냐. 예. 대용량이다라고 하면 비율 차동을 많이 써요? 차동을 많이 써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차동은 굉장히 동작이 예민한 게 차동이죠? 예, 비율 차동은요? 그 레이시오의 범위에 있을 때 동작하는 게 비율 차동이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험은 이렇게 또 준비하고 이번에 여러분들 발전기 보호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발전기 보호 안 나왔죠? 발전기 보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39에 발전기 보호를 또 해야 되죠. 또 가져가야 되죠. 잘 됐죠?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험은 발전기 보호도 해야 되죠. 피레기다운 문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피레기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죠? 이제 이런 것들은 핵심이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건축전기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발 본인 시험 보러 오면 본인 평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건축전기 많이 나온 거하고 본인이 발송배전 보겠다고 발송배전 강의실에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건축전기 문제로 가면 또 무슨 문제를 많이 냈어요? 발송배전 문제 많이 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더 문제를 못 풀 것 같은데. 자, 5번에 보시면 5번에 수용가에 여기다 얹어놨죠. 수용가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는 송전이라고 가정했어요. 수용가라고 일부러 강조했어요. 수용가라고 강조. 수용가. 그래서 이 문제를 삼상 접지 변압기를 GTR이라고 하죠. GTR. 예, GTR. 예. 이렇게 GTR이라고 썼잖아요. GTR. 그러면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포텐셜을 집어넣잖아요. 포텐셜. 그럼 포텐셜을 집어넣으면 GP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GPT하고 GTR하고 구분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는 크게 이제 이거죠. 얘가 비접지니까 여러분 그 답안지만 그냥 보세요. 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접지잖아요. 그럼 비접지는 지락사고가 나면 결국은 귀로는 얘네들이 건전상이니까 이 건전상으로 귀로할 때는 뭐가 되냐면 C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효분의 고정 전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종의 접지 변압기예요. 그런데
이 포텐셜을 쓰는 거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하고 PT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틀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변압기하고 PT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림은 다 이렇게 그려요. 변압기도 이렇게 그리죠. PT도 이렇게 그려요. 그런데 변압기는 전력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변압기는 여기에 있는 거를 부하라고 읽지 PT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부담이라고 읽지는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GPT나 GTR이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뭐를 하냐면 이 접지 변압기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요 내용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몇 번 항부터 답안이 여러분들 구성이 되는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우리 답안지면 3번 항부터 물어본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1번 항하고 2번 항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1번 항하고 2번 항. 1번 항에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GTR을 다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GTR이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GTR을 사용하는 목적을 하나 쓰는 거예요. 목적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 GT 목적은 이미 뭐죠? 우리 거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가운데 보면 지락, 사고, 검출 및 보호, 이상전압 억제, 3고조파 전류의 통로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핵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목적은 1번, 2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도 이번에 138회 때 이제 이렇게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시험은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5번 항의 마지막 풀이에 보시면 거기에 ZED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어요. 보이세요? ZED 한번 찾아보세요. ZED라고 하는 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써놨어요? 앞에. 자, 다 같이. 영상, 고조파, 전류, 저감, 장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ZED라고 하는 것도 요 문제 형태에서 조금 유사하게 다뤄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ZED 그림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답안지에 보시면 앞에 네모 박스 하나가 있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변전 개념이고 요렇게 변압기가 요렇게 있고 선로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렇게 해서 ZED 요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ZED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비선형 부하라고 보이세요? 여기 봐보세요. 요게 비선형 부하예요. 여러분 비선형은 선형의 반대가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부하는 뭐냐면 고조파를 많이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조파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ZED로 집어넣어서 요놈에서 이렇게 바로 뿌려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얘가 안 가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 중성선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ZED를 고조파 부근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두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 놈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고조파가 이 중성선을 다 뭐냐면 다 박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냐하면 3배의 전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전선의 허용 전류는 껍데기가 중요한 거예요? 도체가 중요한 거예요? 허용 전류. 여러분 허용 전류의 정의가 뭐죠? 우리 앞에 선생님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오늘 커피를 2잔씩이나 놓고 드시네. 졸려요? 여러분 허용 전류를 우리가 아이조라 허용 전류가 뭐죠? 허용 전류. 여러분 허용 전류는 이거예요. 여러분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도체가 있죠?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구리선이에요. 그럼 이 구리선이 있는데 내가 이 구리선을 손으로 만지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데기가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피복. 다른 말로 절연물. 예. 여러분 어떤 유튜브 보니까 유튜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기는 말아야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져야지 용감한 전기맨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무식한
땡땡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지는 게 아니고 전기는 살아있는 만진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게 무슨 용감한 전기맨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는 부하 전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류가 있죠. 과전류도 있고. 근데 이 도체의 전류는 이 피복이 견디지 못하면 여기에 전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허용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용 전류는 피복이 견디는 정도까지 흐를 수 있는 게 허용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애가 누구예요? 그렇죠. 송전솔로가 그래서 뭐예요? 껍데기를 있는 거 써요? 없는 거 써요? 없는 거 쓰죠. 왜? 허용 전류의 영역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려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요 리턴이 길면 좋아요? 짧으면 좋아요? 짧으면 좋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ZED 꼭 학습해놔야 됩니다. 네, ZED. 그래서 ZED도 상당히 좋아요.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ZED는? 고조파 저감 대책에 많이 써요. 아시겠죠? 네, 고조파 저감 대책에 ZED. 그리고 여러분 이 중성선은 여기에 있는 이 중성선은 이론적으로 제로지만 이 제로라고 하는 거는 페이저에서 말하는 IA, IB, IC 부하 전류가 같을 때 120씩을 다 더하면 제로가 되지만 고조파는 3배가 흐르는 거죠. 그죠? 네. 자, 3교시의 마지막 6번에 보시면 연구반 교재가 이제 매 회차마다 이 교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음 주에 이제 연구반이 개강이 되는데 교재가 상당히 볼륨이 있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교재가 이제 업데이트가 다시 됐는데 이 계통의 연계에서 여러분 이 연계에서 요 부분이 있죠. 예. 여러분 신재생 발전에서 송전 계통의 연계라는 게 있고 예,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앞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 분산형 전원의 연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배전 쪽에. 그러면 이 연계라는 말은 이 연계 기술은 어떤 거냐면 그리드 코드인데 이 분산형이 됐든 신재생이 됐든 그러면 이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 발전을 분산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기준이 지금도 굉장히 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네, 무슨 뜻이냐면 저도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분산형 전원의 이 연계가 20차 개정표가 이게 이제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다시 한전 내부에서는 뭐냐면 얘를 2월부터 시행하면 또 이렇게 해놔요. 그 다음에 그러면 3월에 시행이 되거나 2월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분산 전원도 12월 달에 작년 25년 12월에 마지막 개정판을 제가 이제 이번 교재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에도 이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들어가 보면 이 전압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얘가 예를 들어서 50에서 70%다 V가 이 V가 50에서 70% B니까 0.5PU에서부터 0.7PU인데 이 범위대에서 분리시간이 기존에 얼마 되냐면 1.8초예요. 근데 얘가 개정이 된 게 몇 초냐면 1.64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아직 내용도 또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문은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이걸 기준합니까? 저걸 기준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개정된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세팅된 값은 다른 값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답안지에다가 얘를 25년 기준 이렇게 해서 답을 쓰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답을 쓰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5월 시험에는 개정된 걸로 학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해석하려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 답안지에 잠깐만 보시면
몇 개로 물어봤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물어봤죠. 연계, 유지, 기준, 무효 전력, 공급 능력. 여러분 보세요. 무효 전력의 공급의 능력, 무효 전력의 제어의 능력, 유효 전력의 제어의 능력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급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공급과 제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또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래서 공급이란 뜻은 뭐고 제어란 뜻은 뭐냐 이렇게 해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떻게 했냐면 왼쪽에 예시를 하나 보면 개통 연계 유지에 보면은 여러분 유지에 보면 이렇게 2-로 샵을 처리한 내용은 개정 전이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쭉 그린 거는 개정 후잖아요. 거기에 이제 LVRT 이렇게 써 있죠. LVRT. 예. 우리가 이 LVRT를 뭐라고 표현하죠? LVRT. 우리 여러분들 FRT 많이 들어보셨죠? FRT. 사고 시 유지 능력이죠. 예. 로볼트가 됐을 때 뭐예요? 라이드 트루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얘가 개정이 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개정된 쪽에. 그게 이제 이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 몇 초에서 탈락하고 몇 초에서 유지가 돼야 되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개정된 내용으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 거를 가지고 얘를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개정된 걸로 쓰시면 되고 개정된 내용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 안 된 내용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답안을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기술사 답안지는 그래서 개요라는 것들을 쓰는 거죠. 내가 당신이 출제를 이렇게 했지만 내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채점을 좀 해달라.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설명을 잘해야 되죠. 뭐가 있어요? 최저 전압이 0V, 잔류 전압 연계 시 유지. 그 다음에 공급 능력에 보시면은 무효전력 공급 능력은 여러분 무효전력 공급 능력이 개정 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효전력 공급 능력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개정된 후니까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얘를 이렇게 해석해놨죠. 여기 제로일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놨죠. 보이시죠? 요렇게. 만약에 얘를 요렇게 잡으면 뭐죠? 기존 값이잖아요. 근데 얘를 개정 후가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범위를 얼마로 설정해 놨어요? 마이너스 33. 여기는요? 플러스 33.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단위가 보일 거예요. 수식처럼 생겨 있는 Pn분의 P, Pn분의 Q 이렇게 써놓은 게 있죠.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0부터 2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33인데 이 범위는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거 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를 던진 거죠. 사실 이거는 모델링 게임이죠. 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아마 앞으로는 26년도 거를 26년도 시험 본다면 25년에 개정시킨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유효전력 제어의 능력하고 여러분 유효전력 제어의 능력에 보시면 그 표에 주파수 변화에 따른 출력 조정률 불감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 5%.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가바나 프리 운전할 때 여러분들 가바나 프리 운전할 때 그 델타라는 용어를 써요, 안 써요? 쓰죠? 수차는 얼마죠? 수차 3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화력기는요? 보통 5에서 6, 4에서 5, 뭐 어떤 책은 5에서 6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그 산술적으로 크냐면 화력기가 더 크죠?
그러면 수력기가 더 작으니까 결국은 델타 P가 훨씬 더 크다 이 뜻이죠. 변화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 제어 능력은 밑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의 요 내용을 표현해야 되고, 이 문제는 41페이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좀 들어가야지만 예, 그나마 조금 그래도 성의 있게 답을 썼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채점도 있잖아요. 채점도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인 만큼 채점을 다 합니다. 이게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금방 이 성의 있게 썼느냐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있죠.